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10월 17일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전욱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민의힘 내부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제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여러분들 민주당 할 때 명락대전 유명했죠. 결국 완전히 깨진 건 아니지만은 금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락대전을 보면서 지금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말이죠. 홍준표 후보 그리고 윤석열 간에 이러한 이 대결 구도가 준석대전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 준석대전. 이름들도 언론에 잘 지어요. 명락대전처럼 준석대전. 이 정도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말이죠. 홍준표 측의 여명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뭐냐면은 김건희 씨 계좌 거래 내역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이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난 15일 날 맞수 토론에서 그제죠. 그러니까 이거 왜 여태까지 공개 안 하냐. 빨리 공개하라 이거예요.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리고 그에 앞서서 이 전효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조금 전에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올려서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본인이 그동안에 홍준표 많이 지지를 했는데 홍준표와 윤석열 중에 누구를 지지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결심했느냐? 이번에 1대1 토론을 하는 걸 보니까 홍준표 좀 늙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늙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재인 심판을 하면 결국 윤석열의 결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홍준표 시대는 이제 저물었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런 토론을 벌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문재인 맞짱 뜨려면 결국 윤석열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여러분께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윤 총장과 홍준표 1대1 토론을 보고 난 뒤에 윤 총장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경위를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공영개발을 앞세운 이재명 성남시의 엄연한 강탈 행위라며 우리는 이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번 대장동 개발 비리,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금 또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홍준표를 견주면서 고민을 했는데 보수정당에서 한솥밥 먹으며 고생한 홍준표 의원에 대한 애정과 동지애가 있었다. 단군일의 최대 파렴치범 조국의 가면을 찢어준 윤석열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다. 그리고 둘 중 하나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윤 총장에게서 공갈협박범 전과 사범 이재명을 이길 힘과 의지와 패기가 보였다. 주변 평풍은 문제 있지만은 정치판 신상이라는 점을 높이 샀다. 우리가 윤석열 사용 설명서 매뉴얼만 확실히 따른다면 국민이 법이 기준이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는 2월 상품이었다. 지난 대선 때 홍준표 그대로였다. 1대1 토론에서 홍 의원이 일부러 살살한 것이 아니라 기운과 에너지가 모자라서 완패했다. 그래서 정치인 홍준표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홍준표의 유효 기간이 지난 것이다. 그래서 어제 토론은 오랫동안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슬프고 가슴 아픈 토론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끝으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과 맞짱 뜨듯 이재명을 확실하게 날릴 후보는 윤석열이다. 난 윤석열을 한 번도 만날 일도 없다. 아무런 개인적 인연도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을 선택할 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전효 의원 제 방송에서 몇 번 모셨는데요. 우리 보수 계층에서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공감 분위기를 많이 내는 좋은 글들 그리고 촌평들을 내놓고 있어요.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윤석열 지지가 좋은 윤석열 후보에게는 하나의 지지세를 확산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홍준표 쪽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명서를 냈어요. 성명서에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맞수 토론에서 약속한 대로 김건희 씨의 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하라. 이렇게 도덕성 공세에 말하자면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 홍준표 후보 야권 내부
그리고 또 이재명 공격하는데요. 지금 도덕성 잣대를 굉장히 세게 들이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특히 주간조선에서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걸 보면요. 지금 여야 대권 후보들 중에서 도덕성 기준으로 하면 원희룡이가 넘버1, 넘버2가 홍준표거든요. 그래서 이 이재명이는 아주 제일 도덕성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가 이 이재명과 그 다음에 윤석열을 향한 도덕성 공세를 앞으로 경선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부각시킬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 단계에서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 시간에 성명서 낸 걸 보면 내일 종안에 좀 많이 반영해달라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홍준표 후보는 지난 마스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증했고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의 거제 계좌거래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후보는 토론 당시 김건희 씨가 도주한 주가 조작범 이정필에게 계좌 관리를 맡긴 경위하고 이정필이 김건희 씨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외에 다른 종목들도 거래한 내용, 그리고 경찰이 2013년경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내용, 검찰이 20년경부터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정필이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내용, 그 다음에 이정필 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는 것을 말한 뒤에 김건희 씨의 증권 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직접 말했다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공개하겠다는 약속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기를 바라고 조속히 그런 의미에서 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싶다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과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등 불법적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이 아닌지, 그러한 행위가 윤석열 후보와의 결혼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최근에 이르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자들이 구속되기 시작했는데 김건희 씨도 공모 혐의로 기소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커다란 의혹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사석에서 장모에 대해서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다는 점을 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장모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 윤 후보가 부당한 징계임이 명백하다고 말한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역시 해임도 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선고되면서 국민과 당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근데 참고적으로 이 판결 조금 전에도 제가 보도를 해드렸지만은 이 판결 잘못됐다, 이것이 지금 법원 내부의 불만이고 그리고 상고심에 가면 틀림없이 질 것이다, 뒤집어진다, 더군다나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하는 절차적 하자가 맞다라고 이번 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은 단순히 윤석열 후보 일가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서 당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을 대표하여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본인과 가족의 행적에 대해 발가벗을 각오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상호간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후보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책무이자 의무이다.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다른 경선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을 내부 총질이라고 지칭하며 언성을 높이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의 불안한 눈빛을 인지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의혹의 실체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된다. 이런 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게 정당한 차원, 이 공방전 차원에서 팩트를 기반으로 한 이 공세, 이거는 어차피 이제 이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네거티브, 즉 인격적 성격으로까지, 즉 이 도덕성 검증이 인격과 자질에 직결되는
이런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제는 제가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여기까지 오기 중요한 순간들 셋을 정리해 드렸어요. 이거는 뭐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고 그 유명한 논평을 하고 있는 조은산 씨, 진인 조은산 씨가 지금 야당의 경선주자 4명에 대해서 이 결정적인 순간이 뭐가 있었길래 지금 이렇게 야권의 대권 주자로 떴느냐, 이 과정을 정리한 글들입니다. 중앙일보가 지금 연재로 하고 있어요. 조은산이 말한다, 이런 제목하에 칼럼을 쭉 싣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홍준표의 결정적 순간 셋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은산 씨가 이거는 정리한 겁니다. 3번의 기회인데요. 한 번은, 첫 번째는 뭐냐, 하마터면 노무현 쪽으로 갈 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노무현 쪽으로 갈 뻔 알았지만은 안 가고 김영삼의 손을 잡은 것이 오늘날 보수 정치계의 거물로 자리를 잡게 만든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영삼 손을 잡은 것이 어떻게 됐느냐, 96년 1월 25일 늦은 밤에 노무현과 유인태, 이런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홍준표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모래시계 검사로 워낙 이름을 날릴 때라서 이 민주당으로 이제 데리고 오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민주당이 한 발 늦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미 김영삼 대통령이 홍준표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보수 여당인 당시 민자당 입당 약속을 받아낸 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민자당을 탁했고 이 노무현과 유인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홍준표는 어쩌면 보수의 피를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이 공공의료 확충하고 공공병원 확충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경남도지사 때 2013년 얘기입니다. 저소득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료정책을 시행해야겠다 이러면서요, 진료의료를 폐쇄한 거 아주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2014년도에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공짜 밥 먹으러 가느냐 그러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애들 밥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 이런 비판도 받았지만 결국 홍준표는 정책 선택의 기준은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다, 국익에 맞으면 좌파 정책도 우파 정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보수 우파로서 이 자리매김을 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이 수십 년 정치하면서 개파를 만들지도 않았고 또 속해본 적이 없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의원이 개파 보수의 부하 노릇을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한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주 뭐라 그럴까요? 독불장공식 정치, 이거를 밀어붙여 왔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보수의 피가 좀 더 살아있다, 이렇게 지금 조은산 씨는 보고 있어요. 두 번째 결정적 순간은 뭐냐? 모래시계 검사인 거예요. 모래시계 검사. 여러분들 모래시계 검사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독고다이 정신, 이런 강인한 때문에 이 검사, 그야말로 이 고려대학 법대를 나와가지고 메인 주류가 아닌데도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래시계 검사의 그 기질, 아싸, 이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93년도에 이 슬롯모신 사건을 수사하면서 육공의 황태자 박철원을 비롯해서 엄삼탁 전 안기부 기조실장, 이건계 전 대전 고검장, 이런 사람들을 잡아 넣으면서 이 명성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안기부에 파견 나갔었는데 이런 악연 때문에 검찰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5년도에 검찰을 그냥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어떤 계기가 있었냐? 보수의 거물이 된 아웃사이더, 이렇게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대선에 두 번 나오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정치 경력을 보면 크게 96년도에 송파갑에서 맨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후에 국회의원 5선, 도지사 2번,
그 다음에 원내대표와 당대표 등을 거치면서 보수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FTA 무역협정 국회 통과를 유도했다. 그래서 당시 야당에서는 날치기다, 을사늑약이다 이렇게 비판했지만요. 요즘은 뭐 FTA 이거 얼마나 잘한 겁니까? 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좌파이지만 민주당이지만은 국익을 위해서 FTA 통과시켰는데 이런 거 문재인 왜 못 배우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 FTA는 굉장히 성공적 사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2017년 대선에서 이 보수 대통령 후보 나갈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소방수로 나가가서 야권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기여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조은산 씨는 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홍준표의 정치 스타일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이 공격적 측면이 있어서 꼭 긍정적인 평가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리더십 부족, 소신을 내팽겼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2017년도에 대선에서 실패하고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21대 총선에서는 공천도 못 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떠나면서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 마지막에 본인이 대선에 꼭 당선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무야홍, 홍카콜라 이런 별명을 얻고 다시 대선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검사에서 거물 정치인, 대선 후보까지 홍준표는 일관되고 뚜렷한 행보를 보였는데 그의 정치적 역량도 이런 모습에서 비롯됐고, 물론 언어를 정제하고 중도층 흡수를 위한 정치를 펼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 그러면서요, 당내 경선주자들을 공격하는 대신에 대여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이 보수층의 지적도 있다. 이런 요구들 앞에 과연 홍준표가 어떻게 화답할지 앞으로 펼쳐질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조은산 씨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조은산 씨가 이 결정적인 순간들 세 계기를 얘기를 해줬는데 이번에야말로요, 이제 뭐 이 홍준표 후보 이제 나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에 대선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정권 교체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한 공방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공방이 뭐라고 그럴까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정도의 네거티브 존으로 비화되지 않는 자제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어서 한두 편 정도 방송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